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나의 말, 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람들은 때때로 스스로를 돌이켜 보기보다는 타인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덜 신경 쓸수록, 또 남이 아닌 내 자신의 모습에 더 몰두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집중하는 시간, 온전한 나로 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5년 전 즈음에 물건을 좀 더 이제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좀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씨성을 가진 이제 학생에게서 이제 물건을 사기로 이제 했어요. 근데 제가 입금을 했는데도 이 학생이 차일피일 이렇게 물건을 보내주기로 한 날을 미루면서 또 변명만 이어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사기꾼 사이트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친구의 이름이며 또 전화번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이 학생에게 보낸 돈은 15만 원이었습니다. 크다면 큰 돈이고, 또한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돈이죠. 근데 이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컸다면은 저는 이제 이 친구를 사기 혐의로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김군에게 약간 좀 겁을 주려고 저는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소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겁이 났는지 대번 말을 바꿔서 오늘 당장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기를 당했구나 하고서 이제 이걸 이제 포기하려는 순간에 이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고소란 말이 무섭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정말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물품보다는 좀 크기도 컸었고 또 무게도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서 제가 택배를 열어봤죠. 근데 택배 안에는 제가 거래한 물품이 있는 게 아니라 웬 인형 하나, 뽑기 인형 하나가 이제 덩그마니 놓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형을 보면서 제가 그만 실없는 웃음을 막 터뜨렸던 것 같아요.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니까 김군은 주중에는 지방의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이제 서울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송장을 보니까 실제 자신이 사는 집 주소를 그렇게 적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야, 이 친구 머리가 안 좋구나 하고서 사기를 치려면 머리라도 좋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김군은 당시에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간 이제 20살 청년이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대학교 1학년 20살 청년은 아직은 어리고 미숙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 나이 때 많은 실수를 하고 또한 이제 남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20살이란 그런 나이입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세상에 나와서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또한 다양한 경험들도 하면서 실수도 하고 또 깨달음도 얻고 그런 나이입니다. 그렇게 20살이란 나이는 인생의 커다란 배움의 길목에 첫 발을 내딛는 때인 겁니다. 아직은 서툴기에 또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20대에 다소 잘못된 실수를 하고 어긋난 경험을 치른다 하더라도 인생의 큰 관점에서 보자면은 앞으로의 삶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저는 나중에는 김군의 계좌에 2만 원을 더 넣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군의 휴대폰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김군, 자네는 아직 모를 것이네. 지금 잠시 동안 자네가 득을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자네 스스로 그 상처를 감당해야 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네. 다만 스스로를 너무 해치지 않을 정도까지만 그렇게 적당히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 그래도 날이 추우니 친구와 함께 설렁탕이라도 사 먹으라고 2만 원 더 보내네. 겨우내 건강하시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시 12월이었어요. 겨울에 초입이었고 또한 저 동안거 기간이었습니다.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김군의 집에 직접 찾아가 볼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거 기간이라 그렇게 나가서기도 조금 힘들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타인의 인생에 깊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저의 신조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김군의 삶에 가장 큰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저가 아니라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김군 스스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선택과 책임을 배울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김군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인생 선배로서의 간결한 조언과 또한 뜨거운 설렁탕 2그릇 정도의 선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낸 뒤에 저는 김군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일을 아는 몇몇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것을 커다란 문제로 보신 것 같습니다. 김군이 분명히 사기를 저질렀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또한 이를 고쳐줘야 한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군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면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잃어버린 그 15만 원도 다시 되찾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군과 관련된 일련의 사기에 관한 일들이 저에게는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문제인가 아니면 상황인가, 저에게는 이 두 가지가 엄격히 다른 일입니다. 김군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쳤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가 15만 원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김군의 사기 실수가 전 생애를 걸쳐서 거쳐야 했던 형태로서의 통과 의례이기도 하고, 또한 15만 원이 저에게서 또 김군에게로 흘러갔다는 점으로서 보자면 이것은 또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문제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또 완전한 상황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이면서도 상황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상황이면서 나름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내가 어떠한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의 선택에 따라서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상황으로 펼쳐지기도 할 겁니다. 절대적으로 결정된 의미에서의 문제나 상황 같은 건 없습니다. 자신의 안목과 선택대로 그렇게 문제로 파악되거나 또한 상황으로 펼쳐지는 거죠. 만일 문제라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라면 나름의 인연을 인정해주고 여유를 가지면서 기다려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그 주변의 인연도 덩달아 변화하고 그래서 상황이 변할 때를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군은 물론 젊은 나이에 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저는 이 김군의 실수가 오래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조금 미안하지만 김군의 머리는 사기를 칠 만큼 명민하지는 못했고 또 저에게 자신의 삶을 거짓없이 얘기해 줄 정도로 그 마음은 좀 순수했습니다. 잠시 잘못된 판단에 의해 이렇게 좀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곧 있잖아 그 사기는 멈춰질 것이고 자신이 행했던 그 과오에 대해서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제가 15만 원의 손해를 본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한 젊은이가 삶의 진리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15만 원 정도의 보탬을 주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도 나름 괜찮은 의미의 투자였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제와 상황이란 게 이렇게 다른 겁니다.
나의 생각에만 갇혀 있을 때는 눈앞의 일들이 문제로서만 인식되겠지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크게 넓혀서 이 세상으로 또한 전체의 삶으로 또 펼쳐질 수만 있다면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졌던 일들도 사실 인연에 따라 필요했던 하나의 상황이자 흐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래가 김군에게는 실수를 통해서 인생을 배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저에게는 인생의 방향성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의 주인공인 장발장도 아실 겁니다. 소설에서 장발장은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빵을 하나 훔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5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탈옥을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무려 19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년이 돼서 장발장은 출소를 하게 되었지만은 흉악무도한 범죄자란 소문이 나가지고 마을에서 그 누구도 장발장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리엘 신부님만이 장발장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다 장발장은 성당의 식당에 있던 은으로 된 이제 값비싼 식기들을 훔치다가 그만 경찰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적질에 대해서 미리엘 신부님은 오히려 자신이 장발장에게 준 것이라고 그러면서 왜 이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냐고 장발장을 감싸 주었습니다. 이로써 장발장은 다시 감옥에 들어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미리엘 신부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의를 통해서 장발장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고 또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지만은 실제 절집에서 이처럼 관대함과 헌신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제가 망월사에서 정진을 할 적에 선원장 스님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망월사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망월사는 산 높은 곳에 있어서 그래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차로 물건을 싣고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내려가서 지게로 직접 물건을 싣고서 망월사까지 올라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 정도 지게질을 해야지만 망월사로 물품을 조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객스님께서 망월사로 올라오는 김에 당신이 지게질을 해 주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막걸리를 좋아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 민박집에서 막걸리를 한 사발 드시고서 그렇게 지게질을 하며 올라오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니까 지게질이 제대로 될 리도 없고 공약물들은 이제 바닥에 이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에 선원장 스님께서 직접 그렇게 산길을 내려오셔서 물건이 아니라 그 스님을 잘 모시고 절까지 들어갔습니다. 잠자리를 이제 잘 챙겨드리고 또한 아침 공양까지 이제 잘 대접해 드리고 난 뒤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민박집에 가가지고 그 막걸리 비용까지 계산하셨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시주모를 내동댕이 치고 이 객스님이 잘못했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렇게 이 객스님의 잘잘못을 비난하고 꾸중하는 건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 없이 정성을 다해 손님을 맞아드리고 또한 보내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군의 사기 행각과 장발장의 도적질 그리고 스님의 음주지게질 이것이 과연 문제일까요? 상황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이면서도 상황이고 또한 상황이면서도 문제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특성은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형태로서의 문제가 생겨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파악한 관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 이상 문제는 계속 양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이면서 동시에 상황입니다. 상황이기에 우리는 이 상황에 적절하게
알맞게 대응해 주면 됩니다. 김군에게 설렁탕을 사 먹으라고 돈을 보내주고 장발장에게 은초 때까지 내어준 신부님의 마음이나 또 음주지게질을 한 스님에게 오히려 막걸리값까지 계산해준 선원장 스님의 배려, 그런 것들을 저는 염두에 두면서 저 역시도 이 김군에게 설렁탕 사 먹으라고 2만 원을 보내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문제로만 본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 상황으로 펼쳐지면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경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비심을 가지고 이건 역시 상황임을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접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며 경험은 삶이라는 커다란 흐름에서의 한 모습이고 상황일 뿐입니다. 나에게 갇혀 있으면 문제일 뿐이지만 이 삶으로 확장되기에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상황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은 인연에 맞게끔 대응해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대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더우면 옷을 덜 입으면 되는 것이고 또한 바람이 추우면 따뜻한 옷을 더 껴입으면 됩니다. 바람이라는 상황에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이게 알맞게 대응해서 또한 잘 흘려보내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황을 잘 흘려보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존재 역시도 그렇게 바람과 같은 흐름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삶은 그렇게 나로서 흐르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으로 흐를지 그물로 머무를지 그 선택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선업을 짓고 악업을 멀리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좋은 일에 마음이 움직이고 나쁜 일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정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행복합시다. 원지였습니다.